여러분의 속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요, 훈민정음 창제, 삼강행시도의 편찬, 그리고 조선 초기에 발명되어진 다양한 과학기기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시기에 유행한 도자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무엇보다 훈민정음의 창제 시기,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선 전기에는요, 정말 다양한 과학기기들이 발명이 됩니다. 그의 특징과 어디에 그것이 활용이 되어지는지 그 활용에 대해서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었던 문화를요, 암기하셨습니까? 역사 공부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공간은 한국사 중에서도 초급이죠. 초급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요, 어떤 유물과 유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지만 도대체 이 문화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라고 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아니 선생님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라면서 너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러한 도구는 이런 데 활용이 되었었고 이 책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교재 54페이지니까요. 교재 피시고요.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말과 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칠판에 쓴 것은 글입니다. 말과 글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고 한국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타임머신 타고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아직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이전의 시대라고 슝 생각하고 날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 조상들도요, 말했었겠죠, 그렇죠? 물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겠지만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이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그것을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죠. 말은 산이라고 하지만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물이라고 말하지만 물 숫자 한자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하는 말과 쓰는 글이 뭐하다?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은요, 참 쉬운 글자예요. 자, 우리 제자들 중에서 아직 한글 못 뗀 분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자 다 떼신 분은 없어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한글은 어린 나이에서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쉬운 글자이지만 한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꿔 표현하자면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는 어려웠겠다. 특히나 많은 평민들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기 너무 바빠요. 언제 그 어려운 한자를 다 쓰고 외우겠습니까? 자, 결국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알게 되고, 우리 앞서서 세종대왕 이야기할 때 농사직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세종대왕이 농민들 농사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전국의 좋은 농사법을 다 모아왔지만 막상 책을 보니 한자여서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바닥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지? 라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뭐가 등장하게 된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 첫 번째 주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이에요. 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우리는 지금 훈민정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글이라고 쓰죠. 우리 조선 말 때요, 주시경 선생이 등장하셨는데요, 이분께서 큰 글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한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글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세종은요,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숙주, 성산문 들어보셨어요? 신숙주, 성산문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 학자들이다? 그렇죠. 집현전에 있었던 학자들인데요.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글을 창제하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말을 했으니 예, 세종대왕께서 어떤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했는지 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요. 우리 그 당시 남겨져 있는 글을 통해서요. 보다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남아있네요. 우리나라 말과 글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한자로 서로 통하지 못한다. 이에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28글자를 만들었으니 백성들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글 속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든 이 훈민정음은요, 모두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28개의 글자를 봤더니요, 뭐가 있어요? 이응도 있고요, 아도 있고요, 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람의 목, 입, 혀, 이런 모양을 가지고요, 이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연구를 하실 때요, 어려운 글자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훈민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소리 글자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있는 자음과 모음을요, 잘 조합을 하면요, 소리 나는 글자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때 이응과 이것을 연결합니다. 뭐가 됩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세 개를 동시에 하면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여러분들 28글자 다 쓰지는 않아요. 24글자를 쓰고 있는데 이 24글자를요, 조합을 해보면요, 지금도요, 8,000개 이상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부하는 거 정말 쉬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시에 배우기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어떤 글이 남아져 있냐면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에 다 가기 전에 이 글자를 다 배울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열흘 안에는 다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우기 쉬운 이 글자, 어떤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요, 앞서서 너무 세종대왕이 마음 아팠던 그 책이 바로 뭡니까? 농사직설. 농사직설을 한글로 번역해서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들도 아주 쉽게 글자를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부녀자들이 쓴 편지들이요, 한글로 많이 남아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글 창제에 찬성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했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양반들이에요. 왜요, 선생님?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다 배우게 되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 다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양반들은 반대하죠?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사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면 할수록 질문이 많이 생깁니까? 질문이 안 생깁니까? 많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 원래 공부하면 이제 다 알았다, 궁금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생겨요. 선생님 예전엔 몰랐는데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궁금함이 생긴다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한 거거든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때는요, 얘 세금 내라고 했으니까 내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관아에 오라고 했으니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글을 읽으면서부터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세금을 자꾸 걷어가는 거지? 이거는 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지? 라고 의문을 품게 되고, 의문을 계속 품게 되면 양반 입장에서는 백성을 지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반대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진짜 많이 반복했었는데요. 양반들은 평생 뭐 한다 그랬어요? 공부해요. 무슨 공부? 불교? 유교. 무슨 공부합니까? 그렇죠. 유교 공부합니다. 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제 공자의 사상인데, 공자의 사상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요, 이 중국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있는데 그들이 만들던 한자가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죠.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세종이 만들어둔 이 글자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고요. 후대에 등장하는 왕들도요, 필요할 시에는 훈민정음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선조예요. 선조하면 임진왜란 당시에 그 왕이에요.
일단 뭐 일본이 워낙 빠르게 한양을 이제 점령하니까 막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글을 딱 보내냐면 너희들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빨리 뭉쳐 일어나거라 라는 글을 보내고 이제 한글로 쓰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훈민정음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요,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사진특강에서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글도 만들었지만 백성을 유교적으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세종대왕이요,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계속 알려주고 싶은데 글자를 쓰면 백성들이 그래도 머리 아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유교 윤리서, 말이 어려워요. 도덕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삼강행실도는요 그림책이다라고 말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잘 봐주세요. 거기 보니까 지금 소년이 한 명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호랑이가 있죠. 그렇죠? 삼강행실도의 한 대목인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고려시대 때 저기 수원에 최루백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았대요. 근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의 나이 15때 사냥을 나갔거든요. 근데 호랑이한테 이제 잡혀 먹힌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루백이가 엄청 많이 울었겠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엄마 어떡해, 호랑이가 우리도 잡아먹으면 어떡해 라고 할 텐데 루백이는 엄마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도끼를 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 누구야? 라고 봤더니 호랑이가 이제 아버지 잡아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이때 도끼로 찍어서 호랑이를 죽이고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뼈를 수습해서 장례를 지냈어요. 그 이야기 여기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그걸 한문으로 쭉 쓰고요. 한글이 창제되고 난 다음에는 그 위쪽에 한글로 이렇게 해설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도요, 이 책을 딱 보면서 나도 채누백과 같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죠. 효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잡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건 백성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운 뭘로 만들었다? 소리 글자를 만들었다. 되셨어요? 그럼 좀 전에 보셨던 삼강행실도는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유교 윤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그림책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선생님 오늘 정말 쉽게 출발하는데요. 쉽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서 가볍게 출발을 하였으니 이번에 두 번째 주제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할 부분은요, 과학이에요, 과학. 자, 우리가 지금 조선 전기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요, 과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저기 신라에서는 첨성대가 등장을 했고 고려시대에는 화포가 등장했고 라면서 매 시기마다 과학기술 발달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 전기는요, 한두 개로 설명하기는 너무 많아요. 정말이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짝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선생님, 조선 전기예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다라면 뭔가 후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생각해 주세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조선은요, 국가가요, 과학기술 발달에 상당히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조를 비롯해서 태종, 많은 임금들이 과학기술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어떤 왕이?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이 세종대왕 시기 때에 특히나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요.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수만 있다라면 신분도 관여하지 않고 그를 관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굴지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장영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기 경상남도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마가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노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도 자연스럽게 노비 신분이겠죠. 노비는
조선에서 가장 신분이 낮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손재주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청에서 이제 고장났던 무기라든지 농기구를 너무 잘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요, 경상남도에서 저기 한양까지 들리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조선의 관리가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사진특강에서 말했죠. 노비 출신이 관리가 되는 건 너무나 파격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조선은요, 관리들을 1품, 2품, 3품, 4품 쭉 했을 때 맨 밑에가 9품이거든요. 그러니까 9품이 제일 낮고요. 1품이 높아요. 근데 장영실은 관리가 되는 걸 뛰어넘어서요. 몇 품까지 된 줄 아세요? 3품. 정말 파격적인 거죠. 그만큼 세종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장영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천이라고 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 이천, 장영실, 이천, 그들이 다양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을 시킬 건데요. 또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국가가 열심히 과학기술을 발달시킬까요? 배경, 원인을 좀 볼게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은 저기 하늘로부터 특별한 어떤 명령, 그 뜻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왕은 당연히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겠죠. 아니,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언제 일식이 일어나는지, 월식이 일어나는지, 계절 변화에 대해서 모르면 백성들은 저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들은요, 나라를 잘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전반적인 기후라든지 하늘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과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또 했던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농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는 영 달라요. 공장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요, 그 안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만 계속 이제 노동자들만 쉬게 해준다라면 만들 수 있는데, 농사는 아니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요,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씨앗을 못 뿌려요. 그렇죠? 농사가 너무 잘 됐다, 올해는 풍년이라고 했는데 수확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번엔 벼들은 어떡합니까? 다 얼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계절, 날씨가 아주 중요했던 분야가 바로 농업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는 농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발달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하나 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거 공부할 때 봤어요. 조선 위쪽에 가니까 누가 있고, 여진족. 밑에 가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를 침략하죠. 바깥에서 침략하니까 외적이에요. 이들을 뭐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막기 위해서. 되셨나요? 과학기술 발달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특히나 이 붉은색 부분은요, 워낙 잘 물어볼 거니까요. 일단 별표 좀 치고요. 우린 그럼 지금부터 사진을 통해서 조선 전기시대 때 도대체 어떤 과학기술 발달이 이루어졌는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추구기부터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궁금했던 게요. 아니, 이렇게 지금 원통 안에서 강수정 측정하는 거, 이거 대단히 간단한데 뭐가 이렇게 유명하지라는 궁금함을 가졌는데 혹시 우리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40cm 요 안에 물이 얼마나 저장되는지, 그래서 비가 얼마나 왔는지 측정하는 건요, 전 세계에서 추구기가 처음이었대요. 그럼 그 전에 추구기가 없을 때는 비가 왔는지 여부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요, 자, 이렇게 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땅 속에 이렇게 스며들겠죠. 이때 이제 관리들은 가가지고요, 호미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요, 여기까지 물이 지금 묻어있네? 그러면 비가 이만큼 온 거예요. 이걸 적어서 나라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번에 우리는 이만큼 됐네? 그러면 이만큼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요, 땅은 지역마다 성질이 달라요. 어떤 곳 같은 경우는 빗물이 잘 스며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잘 스며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자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겠죠. 정확하지 않겠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것이 추구기예요. 그래서 전국에 추구기를 설치하면요,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비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서양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했어요.
200년이나 늦게 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추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가 얼마나 왔는지는 농사에 중요할 것 같고, 선생님,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그럼 수표는 또 뭡니까? 예, 수표도 마찬가지예요. 강수량을 측정할 때 이용되는 건데요. 이 수표는 어디다 두는 거냐면 청계천에 둬요. 그래서 청계천이 얼마나 지금 비가 넘치는지 측정하는 건데요. 가령 이 정도다 그러면 아직 홍수 위험은 없어. 홍수 위험이 생겼다, 홍수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수표가 됩니다. 자, 지금 봤던 두 개의 사진이요. 강수량과 관련이 돼 있다라면 자, 다음에 보는 두 개의 사진은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자, 그럼 대답해 주세요. 앙부일구와 자경루. 이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로 시계입니다, 여러분들. 시계? 자, 먼저 왼쪽에 보이는 시계는요. 시계는 시계인데 무엇을 이용한? 그렇죠. 해 움직임을 이용한 해시계. 자경루는 물시계가 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해시계부터 볼게요. 자, 지금 둥근 원이 있고요.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지금 선들이 그어져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늘이 있습니다. 저기 태양이 비치면요. 이렇게 태양이 비치면 이 바늘의 그림자가 밑에 생기겠죠. 그 그림자를 보고 지금이 몇 시다, 어느 계절이다 라는 걸 파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앙부일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자는 해를 말하고요. 구는요, 그림자예요. 해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시계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계는요, 종로를 비롯해서 곳곳에 설치를 해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이 이때구나 라고 하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앙부일구는요, 아주 치명적인 한계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바로 해가 뜨지 않는, 그렇죠, 밤이나 구름이 많이 껴있을 때는요, 해시계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영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계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발명해낸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자경루가 되겠습니다. 자경루는 물을 이용해서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여기 지금 모습이 다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이 일정 수준 차면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구슬이요, 움직여가지고요, 옆에 있는 징이라든지 북을 쳐줘요. 얼마 만에 쳐주냐면 2시간마다 쳐줘요. 그래서 2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시계인 거죠. 그렇죠? 이 자동시계가 그 당시에 이미 등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작용료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시계를 다 봤으니 어디를 볼 거냐면요, 간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이 말고요, 혼천의라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쵸? 자, 반복해서 해볼게요. 간의, 혼천의. 자, 이건 바로 뭐라는 거냐면요, 하늘을 관측할 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체관측이라고 불러줘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월식이 언제 일어날지 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늘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쫙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달력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조선 전에요 있었던 달력들은요, 우리가 만든 달력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달력을 가져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식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일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라고 하다가 세종대왕 시기 때요, 우리 한양을 딱 기준으로 해서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보다 정확한 날짜 계산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풍기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창경궁이나 창덕궁 다녀오신 제자들이 있어요? 자, 거기 여러분 산책하시다 보면 풍기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풍기대 풍자, 무슨 풍자일까요? 우리 제자들이 아는, 그렇죠, 바람풍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긴 지금 돌밖에 안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꽂아둬서요, 여기에 이렇게 천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천이 휘날리겠죠. 그래서 휘날리는 강도를 보고 바람이 세다, 안 세다, 또 방향을 보고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이 주로요, 기후, 날씨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이번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군사적인 도구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남학생들 혹시 신기전, 화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신기전이라고 하면요, 지금 여러분 그림 속에 보니까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면서 뭔가 좀 꽂혀 있죠, 그쵸? 바로 화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화살과 조금 다른 뒤에 폭약,
화약이 달려있는 그런 화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신기전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짧게 갈 때는 100m, 멀리 갈 때는요 1000m까지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표 지점에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요 여기 지금 구멍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동시에 100발을 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임진왜란 때요 이 신기전이 대단한 활약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여러분 신기전 누가 혹시 발명했는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 고려 말에 최무선이 있었죠. 그렇죠? 그 최무선의 아들인 최해산, 그가 바로 신기전을 발명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나라를 지켜준 데 상당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화차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화차인데요. 화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판이 보십니까? 각도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잘 맞춰가지고 슝 하고 날릴 수 있는 신기전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 뭐같이 생겼어요? 공처럼 생겼죠. 생각보다 공이 좀 큽니다. 지름이요 20c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공이 아니라 뭐라? 폭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폭탄은요 임진왜란 때 참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비격진천뢰. 이름이 조금 어렵죠? 비격진천뢰.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여기 지금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요 대나무통을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줘요. 그 끝에 그러면 어떻게 불을 지펴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뻥 하고 터지겠죠. 자, 적군의 진영에 가서 뻥 하고 터지는데요. 이때 터질 때요. 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아주 삐쪽삐쪽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철 조각들이 있는데 그 철 조각이 적군의 저기 터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적군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모습을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초국 같은 경우는요. 이름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 역할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앞서서 많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등장했는데 특히나 앞에 나왔었던 치우기를 비롯해서 해시계든 또 물시계도 등장했었고요. 이 많은 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농업 발달을 위해서 특히나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었다는 거 기억시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무기 이런 거 말고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러 갈 텐데요. 도자기 사진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두 개의 도자기 중에서요. 먼저 왼쪽에 있는 분청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청사기는요. 고려시대 청자 있죠. 그 청자 위에다가 흰 흙을 발라서 다시 구운 게 이제 분청사기가 되고요. 백자는요. 그냥 하얀색 도자기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분청사기가 유행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백자가 유행하게 되는데 제가 앞서서 말했었죠. 조선의 선비들 같은 경우는 그 백자의 하얀 모습을 너무나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두 개의 모습을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도자기가요, 상당히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우리 제자들은요, 세 가지 종류만 구분하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도자기 하면 고려 청자까지 포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 주세요. 고려 시대 때는 아름다운 청자가 유행을 했었고 조선 초기에 되니까 아까 문양이 조금 그래도 화려했었죠. 그렇죠? 과감한 모습을 띠고 있었던 분청사기. 그리고 16세기 조선에 유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할 시기가 되면 백자가 유행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요. 도자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문화재 이야기 그만하고요. 우리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읽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종대왕은 뭐뭐의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집현전. 선생님, 규장각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요. 우리 1시간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누구는 한글이 배우기 쉬웠기 때문에 열심히 글자를 익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글을 익혔대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평민이 되겠습니다. 3번, 조선은요, 무엇의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과학기기를 발명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조선은 농업을 정말 장려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자, 이번엔 4번에 갑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두 개 중에서 자경루. 혹시 헷갈리는 제자들은요, 그렇죠. 햇빛의 그림자를 이용하였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식을 줄였어요. 깨끗함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된다? 바로 백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 않았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는요,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걸요. 지금부터 5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7회 시험에 나왔던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세종과 명나라 사신과의 가상대화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물론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세종에 대해서 우리 관심 좀 가져주세요. 밑줄근 이것에 해당하는 과학기구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대화를 보겠습니다. 사신께서는 무슨 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소? 라고 했더니 최근 조선에서 독자적인 달력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명나라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왜 조선에서 만든 달력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세종이 무슨 말씀이시오? 명나라의 달력이 우리나라 계절 변화와 맞지 않아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이를 위해 천문 관측기구인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달력을 만들려는 것이니 이를 황제께 잘 전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렇죠. 달력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천문 관측기구이다. 보기 볼까요? 1번 치구기. 치구기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느. 가느는 천체 관측 도구였었죠. 그렇죠? 자, 이를 통해서 달력을 만듭니다. 라고 했으니 오케이.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물시계. 이건 시간을 알려고 하는 거고요. 4번 수표는요. 홍수가 일어날 것인지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학기계가 됩니다. 답이 됐을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갑니다. 다음 과학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은 이라고 했는데요. 과학기구, 특히 어느 왕 시기 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미 얘기했었죠. 어느 시기입니까? 그렇죠. 세종대왕 시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기 한번 볼까요? 왼쪽에 치구기가 나오고 있죠? 앙부일구가 보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가니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가볼게요.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였어. 세종의 훈민정음. 답은 1번 확실합니다. 2번 규장각을 설치하였어 라고 했는데요. 세종대왕은 규장각이 아니라 그렇죠. 집현전입니다. 규장각은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정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통치의 기본이 되는 경국대전을 완성하였어 라고 했는데요. 경국대전은 어느 시기? 성종 시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4번 탕평책을 실시해서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탕평책은요. 다음 시간 설명할게요. 영조가 됩니다. 답은 1번이었네요. 자, 이번에 또 과학 발명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외워주지 마시고 그 효능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했었죠? 자, 볼까요? 자, 먼저 기억을 봤더니 물을 이용해서 시간을 잰대요. 시계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경루가 나와줘야 되는데 수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수표는 청계천에서 홍수가 일어난지 여부를 측정한다라고 했죠. 답은 일단 기억이 틀렸다는 거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니은 해의 그림자를 활용해서 시각과 절기를 측정하였습니다. 해의 그림자 이용한다. 앙부일구 그림자 구자 기억나시죠? 디귿 별자리 움직임에 맞게 돌아가도록 만든 천체 관측 기기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가니만 보여줬었죠? 혼천의 이름 봤었고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리을 바람의 방향 그리고 세기를 재는 기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풍자, 바람 풍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유산의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면서요. 뭔가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 여러 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볼까요? 자, 봤더니 농사직설이 나오고 있고요. 앙부일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직설은요. 이제 정말 머릿속에 이제 콱 하고 박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준? 세종이 만들어준
농업 자습서 같은 겁니다. 그렇죠? 농사 잘 짓게 하는 방법이 모여져 있고요. 앙불구는 해시계. 자, 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절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날짜 변화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1번, 중국에서 들여온 아니죠, 여러분들. 세종이 직접 관리들을 보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일본에 전해진 우리 이 이야기 한 적 없었죠, 그렇죠? 3번, 양반들의 과거 공부에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들 과거 공부하면 유교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과 상관이 없고요. 답은 4번, 일상생활과 농사일에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었다. 자, 문제를 지금 4개를 풀어보니 과학기구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책들 용도가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는군요. 느낌 오시죠? 마지막 가볼게요. 다음의 그림과 글에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그림과 글이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역에 여겨서 28글자를 만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번.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다. 그렇죠. 사람의 입모양, 혀모양, 목구멍 모양 이런 걸 통해서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과학적이다. 두 번째. 많은 양반들이 한글 창제를 찬성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중국의 글자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반대했어요. 답은 2번. 3번. 세종과 지편을 학자들이 만든 것은 너무 자신 있죠? 4번. 배우기가 쉬워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힐 수가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제자께서 절대 안 틀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선 전기 관련된 문화재 봤는데요. 한꺼번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진을 봐서요. 다시 한번 꼭 교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도 잘 나올지 우리 다시 한번 핵심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훈민정음, 삼강행실도, 농사직설은요. 조선 전기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참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조선 전기에 발명되어진 과학기구의 특징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도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 확인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요. 조선 전기는 끝나고요. 다음 시간은 사진 특강으로요. 조선 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진 특강 본다고 하니까요. 선생님 그 시간 좀 편하게 와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제자들에게 해줄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 여러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해 주세요.